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재집권에 성공한 대만의 정권이 대중국 강경파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역시 대만을 향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 주위 해역을 포위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 내부에선 최근 급변한 한국의 분위기에 대만보다 먼저 한국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선을 넘는 그 순간 한국이 1분 안에 선보일 압도적인 전력에 중국은 결국 16개 국가로 분할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최근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사면임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시진핑 주석은 돌파구 마련을 목표로 대만을 통일하는 과업을 제시하는 등 군사적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섬나라인 대만을 둘러싸고 하늘길과 바닷길을 전부 막아버린다면 대만은 일주일도 안 되어 항복할 것이라며 홍콩처럼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미국의 지원이 대만에 도착하는 2주만 버티면 우크라이나처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에 중국 역시 어떤 작전을 펼쳐야 하는지 시진핑은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처럼 에너지 자급률이 높지 않기에 대만과 장기전으로 러시아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면 중국 경제와 성장 동력이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캠프와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핵무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이 대만 욕심을 부리며 패권국으로 가기 위해 군사적 확장에 나설수록 한국의 발목을 잡던 제한사항이 사라지며 그 최종 단계는 한국의 핵무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그동안 한국이 차근차근 진행해왔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탄도 중량 제한 해제부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과 누리호를 빌미로 한 탄도미사일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각종 첨단 기술의 최종 목표 지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었다며 굉장히 소름돋는 퍼즐이 맞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한국의 핵연료 보유량은 핵탄두 1만 6천 개 분량에 달한다면서 2023년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 500기 정도는 3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물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팽창과 확장 속도가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수준을 아득히 넘은 것을 확인한 중국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 한국으로서는 5천년 역사의 수건인 핵무력을 통한 자주국방을 완성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작전을 개시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도 없이 수월하게 핵무장이 가능한데 한국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순간 중국은 북한을 삼키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들인 계획이 물거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동떨어진 북한에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차후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 누구보다 빠르게 압록강을 넘어 중국의 깃발을 한반도에 꼽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서 한반도를 자신들의 지방정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이 탐내는 것은 한반도의 동해바다를 통해 태평양으로 군사적 진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중국은 서해와 남중국해 바다만 보유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의 적대적인 국가들로부터 사실상 포위되어 있어 중국의 함대가 활동하기 어려우며 은밀하게 다녀야 하는 잠수함마저 수시로 추적당하는 등 수모를 겪어왔다는 것이며 이런 환경 조건은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먹는 경우 동해바다를 통해 태평양 진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해군 작전 반경이 압도적으로 넓어지게 되며 아무런 방해도 없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 열리는 것이기에 중국은 북한 지원에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과의 충돌을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는 순간 중국의 이런 작전 계획은 완전히 처음부터 수정이 필요합니다. 헌법상 한반도가 전부 우리 영토인데 여기에 중국이 침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이 한반도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이 중국을 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과거처럼 16개 국가로 한국은 최첨단 군대와 미사일을 보유해 수출까지 하는 반면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다는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군대 중에서 가장 현대화된 군대라고 평가받는 로켓 우주군이 시진핑의 명령으로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에 돌입했는데, 비싼 로켓 연료 대신 맹물을 채워넣고 유사시 10초 내로 발사해야 하는 로켓 발사대는 부실 공사로 유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발사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미사일들은 발사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등 해외 매체들은 중국 군부 내에 만연한 부패가 중국군 현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에 분노한 시 주석은 로켓 우주군의 사령부를 전부 갈아치우는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로켓군의 간부들은 미사일에 탐재되는 연료를 빼돌려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밖에도 고가의 중요한 핵심 부품을 러시아나 이란 등의 국가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도 확인되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 버튼을 눌러도 발사 가능한 미사일이 있을지 의문인 중국의 군대이자 자그마한 섬인 대만조차 점령 못하고 수십 년째 입맛만 다시는 중국군이 어떻게 한반도를 넘어와 태평양 진출을 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넘어오던 중국의 왕조는 전부 패망했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는 그 사이가 한국의 버릇을 고쳐줄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 역시 자국 군대에서 나오는 황당한 방산비리를 보고 한국과 정면으로 붙었다간 정말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한반도 영토를 탐내왔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의 외교당국에서 미국을 향해 제안한 내용 중 하나는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4개 국가가 북한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 소식이 국내외 방송 매체에서 전해지기도 하였으며, 중국이 한반도 5천년 역사의 가장 큰 적이라고까지 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중국의 현재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은 중국과 같은 문자와 언어를 쓰는 중화권이며, 대만의 경제는 중국에게 70%가량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대만 자체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인 상태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교역량 역시 매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이유는 크게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장악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반도체 기술을 가져가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장비의 수준에 따라 기술력이 차이나는데, 대만이 보유한 첨단 장비는 ASML의 장비로서 매년 유지보수와 AS를 위해 ASML 측 직원이 현지에 상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적 징후가 감지되면 대만 TSMC 내부의 극자 외선 노광 장비 등 핵심 장비는 미국의 제1 타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장비가 중국 손으로 넘어가는 건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사실상 큰 대가를 치르고도 빈 껍데기들 손에 넣게 되는 것이라 대만 확보를 통해 큰 실익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중국이 이렇게 대만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사면임을 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시진핑이 낮아진 지지율을 올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이자 중국의 오랜 수건을 달성하려고 무리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가불기의 상황에 놓였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대만을 탐내다가 한국에서 핵무장이 완성되면 오랜 기간 탐내오던 한반도 영토를 전부 날리게 되며,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다고 해도 대만 영토를 제대로 얻어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처럼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중국의 국력을 소비하면 중국은 결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없는 가불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중국의 인구 증가와 경제적 성장은 정체에 다다라오며 한국보다 더욱 급격하게 저출산이 지속되는 만큼 중국의 경제에 대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양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KF-21에 들어가 있는 엔진도 국내에서 만들긴 합니다. 미국 지휘사의 F414-400K라는 모델로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하는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 쓰이는 것과 같고 총 44,000 lbf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원천 기술을 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KF-21CJ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은 65%로 국산화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엔진이 전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타 국가의 판매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한 방송국은 KF-21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KF-21은 미국이 기술을 안 주면 만들 수 없는 심장도 없는 짝퉁 전투기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런 조롱이 이제 질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엔진 기술이 KF-21에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주포 수출에 이어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에까지 뛰어들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이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왜 이렇게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인지, 한국이 손잡은 세계적인 항공 엔진 기업은 대체 어디인지, 오늘은 한국의 KF-21에 들어갈 예정인 엔진 기술, 그 흥미로운 이야기, 항공기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항공기 엔진 중에서도 초음속 전투기의 엔진은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극악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시속 8000m 고도에서 시속 80만 900km의 속도로 비행한다면 전투기는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높은 출력과 내구성을 갖춰야만 합니다. 특히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후기 연속이라 불리는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출력에서 발생하는 열에 추가 연소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가해지면서 2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는 엔진의 첨단 소재와 기술을 요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 엔진 메이커인 미국의 프레스 휘트니피 언드 W조차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 개발하는 데에만 12년, F-22 장착 이후 테스트에만 14년, 도합 26년이 걸렸으며 중국은 지난 35년 동안 약 30조 원의 돈을 들였지만 여전히 터빈 블레이드 파손,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으며 아직 온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중 굴지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엔진의 수명이 가장 깁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러시아나 중국제가 저렴하지만 전투기 수명 주기에 따라 엔진은 계속해서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라 결국은 미국제가 더 저렴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KF-21과 추후 미래 전투기에 탑재될 첨단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도 F-22의 엔진을 만든 세계적인 엔진 회사인 프레스 휘트니피 언드 W와 손을 잡고 항공 엔진의 설계부터 투자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까지 진출하겠다고 선언하자 해외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한화는 이를 위해 2037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하고 현재 KF-21에 탑재된 것과 같은 22,000파운드급 추력을 지닌 터보팬 엔진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소재 설계 분야에 대한 어마어마한 프로세스 자격을 확보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FT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고 집중 보도하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엔진으로 최고의 무기 판매상 그룹에 합류하려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프레스 휘트니 피 언드 W와 손을 잡고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 방산업계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3대 항공 엔진 회사인 GE와 프레스 휘트니피 언드 W, 롤스로이스 등의 부품을 제공하는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레스 휘트니 등 해외 항공 엔진 개발 업체와 파트너십 RRSP, 리스크 언드 레버누, 쉐링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엔진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프레스 휘트니 등 글로벌 주요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일본 IHI와 독일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약 400억 원 규모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 보도하면서 한화가 독자적으로 선박이나 미사일, 엔진 제작 역량을 갖췄지만
이보다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군사 국방 분야 전문지인 제인스도 한화의 새로운 항공기 엔진 공장이 한국 정부의 독자 엔진 개발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처럼 주요 해외 언론들이 한화의 항공 엔진 개발 추진 뉴스를 주요 뉴스로 소개한 것은 한국의 대표적 방위산업 기업이 지상방산에 이어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엔진 개발 분야에까지 뛰어든 것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한화가 손잡은 기업이 항공 엔진의 명가 프레센 휘트니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센 휘트니는 F-22의 엔진인 F-119를 만들 때 블레이드 로터를 적용하는 등 경량화를 위한 신기술을 많이 적용해 부품 수를 40%나 줄였고 4세대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를 적용하여 엔진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회사입니다. 또한 티타늄 합금 등을 활용해 엔진의 내열성을 향상시켜 추력을 강화하였고 이 모든 것이 다른 나라 항공 엔진 기술에 비해 몇십 년을 앞서간 기술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더구나 KF-21은 베이비 랩터라고 불릴 만큼 F-22와 외형적 구조에서 유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프레센 휘트니와의 협업은 방산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회사의 협업은 다이아몬드형 스텔스기에 가장 잘 맞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 보유한 프레센 휘트니가 한화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국제 공동 개발 파트너로 삼았다는 데에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두 회사의 협업은 앞으로 KF-21의 성능을 F-2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전망인데요. 현재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 국가뿐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한화가 생각하는 항공 엔진은 지휘사의 F414-400K가 유사하지만 추력과 연료 소모가 훨씬 뛰어난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투기 하나를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중국 전투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속에서 기체에 손상이 가고 심지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비행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만든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Su-75 전투기가 재조명을 받자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루벤 F. 존스는 국제항공 전문지 에어온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두 번은 속지 말자라고 지적하면서 Su-75 전투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전투기가 아니다. 러시아의 과장 광고에 속지 말자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F-35를 살 수 없다고 대신 Su-75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데 Su-75는 전혀 성능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러시아산 전투기를 사느니 KF-21을 사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F-35를 못 사서 안달이라면 이를 대신할 가장 매력적인 대안은 대한민국의 KF-21이라고. KF-21이야말로 F-35에 가장 근접한 4.5세대 전투기이며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달리 정치적 부담도 없는 대한민국의 전투기라 중동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한국의 KF-21이 미국이 엔진을 안 주면 만들지 못하는 심장 없는 짝퉁이라고 놀리던 대만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지상전의 제왕이라 할 수 있는 자주포와 전차를 독자적으로 개발도 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된 데 이어서 이제 KF-21까지 개발해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대만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대만이 그렇게 원하는 F-35의 수출은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F-16V 신형을 66대 주겠다면 달래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돕지 않으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어려운 대만이 한국의 KF-21을 폄하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기감을 느낀 대만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안을 보면 대만이 만들려고 하는 전투기의 외형은 자기들이 그렇게 폄하했던 KF-21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엔진까지도 KF-21에 탑재하는 지휘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렇게 KF-21을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고 모방하고 따라할 거라면 조롱이나 하지 말지. 대만은 실력은 없이 군사적 허세술만 는 것 같습니다. KF-21은 최근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음속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커다란 산맥 하나를 넘은 것과도 같습니다. 음속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 전투기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KAI가 KF-21의 속력을 음속을 돌파할 때까지 체계적인 시험 테스트를 거쳐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KF-21은
최고 속도를 기록한 날 중장거리 미티어 미사일 첫 실사격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불철주야 노력해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저력이 KF-21 양산이라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까지 국산화하는 날이 온다면 한국 방산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페루 국영 방산기업 FAM이 현대로템으로부터 K800 8장갑차 3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남미의 국가 페루가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내척을 주문하더니 한국의 K800 8장갑차차 30대까지 계약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루 장갑차 사업에서 지난해 세르비아의 한 기업이 제안한 장갑차가 최고 점수를 받았고 현대로템이 제안한 K808은 한 대당 259만 달러로 가장 비싼 제안 중 하나가 되어 조기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돌연 페루는 한국에 K808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808 장갑차가 대당 259만 달러로 30대를 도입하면 1071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페루가 HD 현대와 계약한 함정의 규모는 4억 6,290만 달러 6,240억 원로 한국이 중남미에 방산 수출을 시작한 지 70년 역사상 역대 최대액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해 향후 페루 해군이 발주할 예정인 호위함 5척, 원해 경비함 3척, 상륙함 2척 등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루가 이렇게 급히 한국의 함정을 역대 최고액으로 계약하고 비싼 장갑차까지 도입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콰도르가 한국의 함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한국 부산 앞바다를 지키던 3,000톤 T급 해양경찰청 3,000이람은 1994년 부산해경에 배치되어 올해 3월까지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습니다. 한국은 이 노후된 함정을 해체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해외에 무상 양해를 할 경우 페루 현대중공업 수주와 같은 부수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유지 보수 발주가 꾸준히 이뤄져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엔 추후 부품 조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를 무상으로 받는 나라는 엄청난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무상으로 주는 한국에게도 처분 비용이 들지 않고 추후 경제적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원원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쓰고 퇴역한 3,000이람은 에콰도르군에 인도되자마자 놀랍게도 인근 남미 지역에서 바로 최강전함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000이람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000톤급 대형 함정으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이릅니다. 3,000이람 양해는 해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가장 큰 선박의 해외 무상 양여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에콰도르의 선박이 인도되면 해당 지역에선 아마 가장 큰 함정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형 함정을 받으면 에콰도르는 자체 무장까지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남미 지역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 함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3국에 대한 개발 원조 확대를 공언했기에 이번 3,000이람을 무상 양해하는 것에 원조를 받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남미 대륙의 경우 칠레는 OECD 가입국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페루 역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여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의 해경함정을 무상으로 받는 데엔 경쟁이 무척 치열했는데 대신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양해받는 국가가 지불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에콰도르는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남미 국가 에콰도르는 1950년 625전쟁 당시 미수교국이었지만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군 파병 결의에 찬성하고 미국 500T과 각종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자동차 포니승용 차육대의 첫 공식 수출 국가도 에콰도르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인수 비용을 대리는 국가 가운데 에콰도르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0년이 된 함정이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무장하면 최강전함이 된다는 3,000이람이 에콰도르에게 넘어가자 페루는 몹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미에서 에콰도르와 페루는 인접국으로 불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스페인어권의 안데스 공동체 일원국이지만 크고 작은 국경 분쟁이 2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1941년에 에콰도르 페루 전쟁이 벌어졌고 분쟁은 1998년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국경 분쟁이 벌어졌는데
194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경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했으나 의정서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약 78km 원트자 정글 부근에서 국경 분쟁이 빈발해왔습니다. 41년, 81년, 95년엔 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는 페루가 에콰도르의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세우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당시엔 에콰도르의 환자가 늘어나자 페루가 국경을 봉쇄해 에콰도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3,000이람의 에콰도르 무상양해는 남미 북서 지역 내에선 큰 파장을 일으켰고 페루에게는 비상 상황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페루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벌여왔고 최근에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거대한 한국산 함정을 에콰도르가 받아왔습니다. 또한 3,000이람은 한국의 해양경찰청에서 쓰는 경비함정이지만 에콰도르에서는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이를 기약하기 위해 왔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해경이 해군 소속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3,000이람은 국경을 지키는 경비함정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분쟁이나 전쟁이 벌어질 때 전투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에콰도르 로프레도 국방부 장관은 방한해 해양경찰청에서 3,000톤급 함정 양해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는 서명 후 3,000이람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 치안 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거라 본다며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 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뿌리난 페루는 에콰도르에 무상양해된 3,000이람을 만든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선 발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페루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군함중 호위함이 3,400톤급으로 3,000이람에 비해 만재 배수량 기준 400톤가량이 큽니다. 에콰도르보다 잘 사는 페루는 내 돈으로 살 테니 에콰도르가 무상으로 받은 함정보다 더 큰 함정을 주문해버린 것입니다. 페루 함정 사업은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경비함 한 척 및 1,400톤급 상륙함 두 척을 페루 국영 시마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시마 조선소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지 이들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에콰도르에 공여한 3,000이람은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수주한 3,400톤급 호위함이 나오기 전까지만 최강전함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00이람은 한국에서 30여 년 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6년에는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났을 때 출항해 법인들을 국내로 압송했고 지난 2005년에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바다에서 조업하던 신풍호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를 침범해 납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투입됐습니다. 당시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일본 순시선 7척과 3,000이람 등 국내 경비정 6척이 대치했는데 3,000이람은 한국 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울산 연포부두 내 석유 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동원돼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운 3,000이람이 이제는 에콰도르에게 인도되어 그 지역에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페루, 에콰도르 두 나라 모두와 원만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에콰도르에게는 개발 원조라는 이름하에 경비 함정을 무상으로 주고 페루에게는 군함과 장갑차 등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이 두 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중남미 나라들에게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군함과 장갑차를 비롯해 최근에는 FA-50 전투기를 수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나라들에게 퇴역하는 군함을 무상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했던 때에 이어 또다시 방위비 문제와 미군 철수를 거론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주한 미군 철수를 다시 주장한 진짜 이유가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었음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전현직 측근들이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 시 대안으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허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갑자기 거론하던 것에서부터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는데요. 이 핵무장 용인 주장이 사실은 미국이 호주에게 그랬던 것처럼 핵잠수함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하려는 거였다는 게 최근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 정치적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기에 트럼프의 그러한 야심찬 계획은 현실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트럼프를 비롯해 미국 일각에서 주한 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군사력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말할 표현이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만 해도 8,860억 달러로 하나로 치면 무려 1,152조 원이나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은 656조 6천억 원이니 군사 관련으로만 쓰는 돈만 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 가까이를 한 해에 쓴다는 건데요. 미국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군사 관련으로 쓰는 건 그들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 개발과 양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세계의 경찰관 노릇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세계 주요 분쟁 지역들의 병력을 파견할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들의 견제에까지도 군사력을 할애하다 보니 일반적인 국가들의 1년 예산을 훨씬 능가하는 돈이 쓰이는 거죠. 바꿔 말하면 미국이 해외에 파병하는 병력만 줄여도 내치를 위해 쓸 예산을 적잖게 확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주한 미군 등 해외 주둔 병력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군 철수 주장 및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 주장은 이러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또 다른 돈벌이로 이어지기도 하기에 군수업체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이 주둔했던 국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막대한 무기를 도입하려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해당 병력이 그 지역 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기에 미군이 주둔 중인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방에 투자해야 될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유로 수십 년 동안 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했던 건데요.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이 미군만 믿고 자체 국방력을 기르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미군이 철수했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 도로 점령당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머니를 열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가 생각했던 건데요. 이를 위해 트럼프는 집권했을 당시 한미 간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 내용 중 하나로 미군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및 인근 지역 순환 배치 확대 및 강화를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이 말한 최첨단 전략 자산은 그동안 얘기해온 핵잠수함 부분도 있고 첨단 정찰 자산도 포함돼 있다. 이 두 가지는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이전부터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이야기가 오가던 2017년에 이미 트럼프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및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훗날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의 측근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다. 일본과 독일, 한국 등 우리 동맹은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하고 있는 나라다.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서 우리를 벗겨먹는다며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 정도 내야지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다는데요. 당시의 그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팔아먹을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은 이번에도 변하지 않아 본인은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나 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측근들을 통해서는 한국의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한 미군 계속 두고 싶으면 방위비를 더 내고 그게 싫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우리 핵무기를 사면 된다는 거죠. 물론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본인들부터 나서서 반대했던 핵폭탄을 갑자기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하는 건 무리수인 게 맞습니다. 당장 중국이나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은 미국도 원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핵잠수함, 정확히 말하면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갖추고 있어 그 자체는 핵무기로 분류되지만 핵무장을 하느냐는 그와 별개기에 핵폭탄 등 직접적인 핵무기보다는 반발이 적어서죠. 미국과 영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호주가 쓸 핵잠수함을 만들어 팔겠다고 했을 때 내세웠던 명분도 바로 이 핵무장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으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현재 주한 미군 철수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에 그랬던 것처럼 핵잠수함을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의 오커스 핵잠수함 중 5척은 직접 건조해서 인도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가 직접 건조하게 해 총 13척을 인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2,450억 달러, 하나로
약 319조 원에 달한다고 호주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을 갖기 위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반에 가까운 거액을 쓴 겁니다. 물론 이 돈을 한 해에 다 쓰는 건 아니고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들어가게 되는 금액이니 한 해 예산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금액이면은 변함이 없는데요. 트럼프는 한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아니 중국 바로 옆이고 러시아도 가까이에 있으니 호주보다 훨씬 더 핵잠수함의 필요성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핵잠수함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은 주한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측근들을 통해서는 핵무장 용인론을 조성하며 판을 깔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트럼프의 이러한 장난질에 놀아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은 국가 예산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무기 수입만을 위해 썼다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완전히 박살날 게 뻔해서지요. 무엇보다 다른 건 몰라도 핵잠수함이라면 굳이 수입까지 하지 않아도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자체 핵잠수함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당시 러시아로부터 들여와서인데요. 아쉽게도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당시 일부 언론의 비밀 누설 등으로 인해 미국 측에도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팀 해체 시점에 이미 4000T급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 설계는 마쳐놓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원자력연구소 차세대 원자로 개발 책임자로서 핵잠수함 개발에 참여했던 김시환 박사에 따르면 국가 지도자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고 합니다. 모 일간지에 의해 2004년에 누출된 개발 계획의 4000T급 핵잠수함을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실전 배치할 거라는 내용과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죠. 누출된 내용에 따르면 개념 설계 기간도 2004년에서 2006년까지로 계획되었다고 하니 김시환 박사의 말대로인데요. 이러한 계획들이 사전에 누출돼 미국 등 동맹국들의 반발을 사고 재정 문제까지 겹쳐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엎어졌지만 작금에 더욱 발전된 잠수함 건조 기술까지 고려하면 핵잠수함 개발을 할 역량 자체는 충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주처럼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핵잠수함을 살 필요까지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까지 갖췄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미국 등 관련국들이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승인을 얻는 건데요. 이 또한 미국이 스스로 판을 깔아준 덕에 이번에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호주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핵잠수함을 팔려면 핵무장을 금지하면 안 되기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기에 나중에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 않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 국무장관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이 핵확장 억제 제공을 중단하거나 미군 철수를 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인도 많은데 어떻게 보나란 질문을 받자 한국의 북쪽에 고도화된 핵무기 국가북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이 한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인 일일 것 같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핵연료 제철이나 농축이 일본에는 허용돼 있지만 한국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2기 때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왜 안 되겠냐라고 답해 트럼프가 재집권 시 이를 가능하게 해줄 것임을 전했는데요. 폼페이오 전 장관 등 본인의 측근들부터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을 뒤엎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은 적은데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자체 핵무장론이 EU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이들이 우리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핵잠수함 개발 등을 예로 들며 자신들의 핵무장 근거로 삼으려 들겠지요. 따라서 주한 미군 철수론을 통한 불안감 조성으로 떼돈을 벌려고 했던 트럼프의 전략은 자승자박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1.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전부터 주한 미군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오고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해왔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